그래서 이제 장이론을 볼 건데요. 게슈탈트 이론 그 통찰설 얘기를 방금 전에 했잖아요. 그 통찰학습, 통찰설이랑 이 장이론 모두 게슈탈트 이론의 어떤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장이론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현상이 정신적인 어떤 현상이라든가 뭐 사회현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현상들이 그것들이 어떤 전체로서 장을 구성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장 안에서 다른 요소랑 어떤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사건 이거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인 맥락 있잖아요. 그 사건 전체가 포함된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어떤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요소들 간의 관계성이 전체적으로 그 요소 간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관계성, 전체로서의 관계성이 바로 맥락이거든요. 그 어떤 요소 두 가지 요소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요소가 막 10개 있다 그러면은 그 10개의 요소 간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연결 상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두 개씩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 거는. 근데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전체적인 형태, 어떤 연결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개별적인 요소들 간의 어떤 연결성 이런 것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거를 그 장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제 생각을 맨 처음에 하게 되었냐면 어떤 그 시각적인 어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각적 변화를 우리가 무시한다는 데서 착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24시간이 하루잖아요. 24시간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이 질 때까지 이렇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서쪽으로 지죠. 그런데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그 과정에서 해가 이렇게 점점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그림자가 이쪽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갔을 때는 그림자가 여기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에 가면 어떻겠어요? 이쪽에 해가 비치니까 그림자가 요만큼만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고 그리고 이제 그림자가 울퉁불퉁한 표면 같은 경우에 그림자가 여러 가지로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림자가 변해서 모양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그대로 보잖아요. 어떤 나무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나무의 어떤 나뭇잎이라든가 뭐 소나무 같은 거는 이제 되게 나무의 어떤 겉표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되게 울퉁불퉁해서 그림자가 점점 모양이 달라지는데 근데 그러한 어떤 그림자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불구하고 우리가 그 대상을 계속 소나무라고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한 데서 착안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그 그림자라는 부분, 그런 것들, 그 세부적인 그림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 같은 경우는 그림자가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잎사귀마다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 빛의 어떤 직사광선을 받는 부분이라면. 그런데 그러한 어떤 세부적인 그림자의 모양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 대상이 나무라는 거를 인지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착안한 거죠. 한마디로 부분적인 게 단순히 부분의 총합 이상의 무엇인가에 의해서 우리가 지각하는 데 영향을 크게 전반적으로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주의가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지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그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인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전체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장소, 그게 바로 이 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리, 물리, 동형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조금씩 나오니까 여기 조금 나와 있는 거, 이 부분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이론의 핵심 개념이 무엇이냐? 몇 가지가 있어요. 장이 바로 생활공간이 라이프 스페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떠한 행동을 결정하는 사건 또는 사실의 전체성을 생활공간이라고 하고요. 이것 자체가 바로 장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인지의 구조화 또는 기존에 있던 구조의 어떤 변경, 이걸 뭐라 그래요? 재구조화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학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지의 구조화 및 재구조화가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성의 원칙을 볼게요. 위로 올라가서. 개인적 사실을 구성하는 사건이나 사실이 그 사건의 특수한 순간에 한정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까지 전체적인 측면을 얘기를 했는데 왜 특수한 순간에 한정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약간 좀 철학적인 얘기에 가까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보세요. 우리는 1초만큼 미래를 향해서 계속 시간 여행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동안에도 2초가 지나가고 3초가 지나가고 있네요. 근데 제가 1초만큼 지나갈 때 얼마만큼 시간 이동을 했나요? 1초만큼 시간 이동을 했죠.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1초라는 시간을 여러분이 1초만큼의 어떤 그 시공간선상 위에서 이동할 때 여러분이 얼마큼 이동했나요? 1초만큼 이동했잖아요. 그런데 미래는 어때요? 미래는 지금 현재에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라고 하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미래는 지금이 아니잖아요. 현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거는 어때요? 과거도 그러니까 미래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효과를 미칠 수가 없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과거 자체는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생활 공간 내로 들어서 개인의 생활 공간 내로 들어와서 어떤 의미를 가질 때가 뭐냐면 지금 현재 어떤 그 장애 생활 공간의 어떤 요소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과 관계성을 맺을 때 바로 유의미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전기 자전거 막 이런 거 그 배터리 폭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예를 갖고 와 볼게요. 자, 여러분이 충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충전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충전을 했습니다. 콘센트에 꼽았어요. 이건 예전에 해놓은 거예요. 한 5분 전, 10분 전에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튼 과거에 했다고 칩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충전이 되고 있는 중이죠. 아무런 뭐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충전되어 있던 것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봐요. 그러면 과충전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과속 충전을 하거나 뭔가 배터리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형태의 충전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과거에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이 연결을 잘못해가지고 해놓은 그 사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배터리가 폭발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이 콘센트에 그 잘못된 충전기를 꼽았던 그 사실이 현재에 이 배터리가 폭발하는 순간에 유의미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 꼽았던 거 사실 자체는 지금 폭발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현실화 되었을 때 현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자체는 제가 차에 치기 직전이에요. 이 차에 치일 걸 나도 알아. 그러면 막 무서워할 수 있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치였나요? 안 쳤죠. 물론 치일 거지만 지금 치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동시적인 것이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현재에 현실화된다는 게 뭐다? 다른 현재의 장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요인들과 관계성을 형성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현실화되었을 때 비로소 작용을 할 수 있다. 어떤 다른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생활 공간은 이렇게 뭐 모든 요인의 복합적 상황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그냥 장이죠. 그냥 필드예요, 필드. 그리고 생활 공간은 뭐 기능적 영역으로 구성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장이론을 기반으로 한 학습 이론을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장이론에서는 개체와 환경 이 두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고 일단 보고 있어요. 보시면 동기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동기 수준이 높으면 행동으로 더 강력하게 나타나겠죠. 더 강력한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이 동기 수준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면 긴장, 요구 강도, 그리고 유인, 심리적 거리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유인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가치예요.
내가 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어떤 그 결과의 가치, 이게 바로 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의 강력한 정도 있죠. 동기의 정도, 동기 수준을 여기 force라고 적어놨죠. 동기 수준은 긴장의 정도와 그리고 가치의 정도, 이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어떤 함수이고요. 그리고 심리적 거리가 나와 어떤 유기체와 그 유기체가 갖고 있는 그 심리적 대상과의 어떤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게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가까우면 어때요? 가까우면 거리가 짧죠. 짧으면 여기 분모잖아요. 이게 분모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숫자는 커지죠. 거리가 길어지면 커지잖아요. 거리가 멀어지면 숫자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숫자가 작아지겠죠. 작아지면 동기 수준도 작아진다는 거죠. 전체 여기 우변이 커지면 한마디로 여기 거리가 짧아지면 우변이 커지죠. 커지면 동기적 힘도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기 수준이 심리적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심리적 거리가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동기의 강도가 강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B는 행동은 여기 B는 개체와 환경 간의 어떤 관계 그 펑션으로 함수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방정식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심리적 거리 요거 2 있죠. 요게 지금 여기에는 생략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심리적 거리 2 요것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 거리라는 건 뭐냐면 사실 이렇게 대상과의 어떤 심리적 거리, 대상과의 얼만큼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가가 심리적 거리인데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이죠. 애매한 설명이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내가 그 어떤 지금 나의 인지의 대상에 내가 얼만큼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가까이 가고자 하는지를 결정하는 힘, 그거를 바로 심리적 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장이론의 학습이론적 특성은 이거예요. 구성주의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이해한다. 구성주의가 어때요? 굉장히 그 사회 구성주의적인 어떤 연결,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죠. 요소 간의 그 상호작용, 상호 관계성, 그 맥락성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그 맥락성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그 사태, 사건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구성주의가 장이론의 영향을 받은 거지만요. 자, 그리고 역동적 방법을 사용하고 뭐 심리학적 방법을 방법으로 이해한다 이런 건데, 여기 역동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러한 표현들이 되게 어려운 표현들인데, 역동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어떤 그 관계성에 주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그 어떤 구성 요인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들 있죠. 그 상호작용의 방향성이라든가 거리라든가 그리고 뭐 그 상호작용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연구에 사용하는 학습의 그러한 어떤 요인들이 학습에 반영이 된다. 이러한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이론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겠느냐. 동기 유발이 중요하다. 동기가 뭐예요? 여기 보시면 포스잖아요, 요게 학습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를 잘 유발하면 학습이 잘 일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행동과 행동의 이동에 대한 어떤 그 해석,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학습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학습 대상이 있을 수 있고요. 유기체와 학습 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유기체가 학습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심리적 거리, 이가 어떻게 중요한지 여러분 좀 보셨어요. 심리적 거리가 짧을수록 학습 동기가 강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변화, 개인과 환경 간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그리고 행동이 변화하는 것, 이것에 어떻게 어떻게 이제 영향을 주는지가 이 그 장이론에 기반을 둔 학습이론의 어떤 좀 주안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은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갈 때 무엇을 하는가, 이것에 의미를 둔다는 것이죠. 그게. 자, 그리고 개인의 행동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행동과 태도가
전이 되거나, 그렇죠. 또는 그 지각이 변화하거나 이러한 행동의 이러한 행동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새로운 방향에서 해석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어떤 통찰을 제공했다, 이런 측면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장이론을 하고 넘어가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목적적 행동주의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 학습이론 쪽에서 하겠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의 좀 포커스가 좀 더 맞춰져 있어서 그쪽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어요. 자, 정보 처리 이론을 할 건데요. 정보 처리 이론은 우리가 교육 심리학 할 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처리 이론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정보 저장소가 세 가지가 있었죠. 정보가 처리되는 장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정보 처리 이론의 어떤 다른 그 갈래로서 요즘에 이제 최근의 이론들은 감각기억과 작동기억 또는 작업기억, 그리고 장기기억, 이렇게 그 정보 저장소가 이루어져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 저장소가 이렇게 있으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각각의 정보 저장소에 있던 정보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감각, 단기 또는 작업, 그리고 장기, 이렇게 넘어간다 그랬죠. 여기 넘어가는 과정이 뭐였죠? 인지 처리 과정이죠. 그리고 인지 처리 과정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게 뭐였어요? 이 메타인지였죠. 메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지 처리 과정은 이 정보 저장소 간에 정보가 이동하는 그 과정과 관련된 거고, 메타인지 과정은 이렇게 정보가 이동하는 그 어떤 과정을 통제하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다시 한번 실어놨어요. 그래서 감각기억에서 단기기억으로 가고요,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기억에서 아까 우리가 선택적 지각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감각기억에 들어오는 정보는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정보만이 단기 기억으로 전송이 되겠죠. 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택적 지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단기 기억에서 그 정보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바로 시연이라는 거를 통해, 시연이라는 어떤 작업을 통해서 그 단기 기억에서 그 정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시연이 뭐냐?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숫자,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6자리 뭐 인증번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외울 때 어떻게 해요? 막 속으로 막 외우죠. 세 글자 떼어서 뭐 외우거나, 뭐 네 글자, 두 글자 떼어서 리듬감 있게 뭐 외우거나, 아무튼 계속 반복을 하면, 그때는 반복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정보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시연이에요. 자, 그러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때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그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정보 처리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여기 작업 기억이라고 안 했고요, 단기 기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는 결국에는 파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파지가 되었다는 거는 정보가 어떤 처리를 거쳐서 저장이 되었다는 건가요? 정보가 아무튼 간에 어떤가 인지 과정을 거쳐서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파지가 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호화라는 거예요. 부호화를 통해서 정보의 어떤 프레임을 짜는 거죠. 정보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정보의 어떤 조직을, 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지고요. 부호화의 조직화, 정교화, 심상화, 맥락화, 암기법,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기 기억에서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어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정보는 저장이 되어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다시 인출이 되겠죠. 어디로 인출되나요? 단기 기억으로 인출이 되겠죠. 그런데 이 인출이 될 때 사람이 한꺼번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출을 할 때 어떤 그 용량이 부족해지는 그 단기 기억의 어떤 제한적인 저장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덩이짓기라든가 청킹, 그리고 자동화, 이중 처리, 듀얼 프로세싱, 그리고 교사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수업 보조물 활용,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을 한다면 단기 기억에서 나타나는 단기 기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천적인
원천적인 그 한계, 용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렇게 감각기억 뭐 이렇게 보시면 특성이 이런 거가 있습니다. 감각된 형태 그대로 파지하고요. 수용량에는 제한이 없으나 저장 기간 또는 공간의 저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유지하는데 시간이 딱 제한적이죠. 단기 기억은 일단 그 용량의 한계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7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이게 시각적인 경우 7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청각적인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최장 20여 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학자에 따라서 연구할 때 달라요. 그 연구 결과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몇 개냐, 몇 초냐, 뭐 후각 같은 경우에 한 3초, 뭐 청각 같은 기억 같은 경우는 한 청각이 한 3초 되든가요? 청각 3초에서 5초라고 얘기를 하고 뭐 후각 같은 경우는 1초, 뭐 1초에서 3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아무튼 그런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단기 기억의 용량에는 제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가 제한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빨리 처리하고 많이 처리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지 과정을 거쳐야 어떤 방법을 거쳐야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야 그런 용량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정보 처리가 빨라지고 정보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고 이렇게 그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사고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전체적인 처리 용량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청킹, 덩이짓기죠. 한마디로 묶어서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이중 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그 채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학습 상황에서 이게 시각 정보랑 청각 정보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듀얼 채널을 활용을 해서 학습을 시킨다면 그 정보를 처리하는데 두 개의 채널을 동시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정보의 유지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각적인 정보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뭐 청각적인 정보로 시각적인 정보를 기억을 해낼 수가 있고 언제 그래요? 우리가 그거 아까 인증번호 얘기할 때 입으로 되낸다 그랬잖아요. 입으로 되내면 이미 시각적인 정보는 날아갔죠. 그런데 청각적인 정보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시각적인 정보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억 속에 잡아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보를.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이중 처리에 해당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연습을 많이 해봐가지고 그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이 내가 인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자동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거의 무의식에 가까운 정도로 인지의 인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동화의 어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단어입니다. 단어. 읽기예요. 읽기에서 나타나요. 읽기에서. 여러분 리딩에서 나타납니다. 쉬운 단어 한번 해볼게요. 학교, 선생님. 이거 누구나 다 알지 않아요? 이거 보자마자 무슨 뜻인지 알죠? 심지어 학교나 선생님에 관한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도 여러분 몸속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유모니아.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뜻 처리하려면 이 단어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전 찾아봐야 되죠. 그러면 이 사전을 찾아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외국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말 처리할 때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자동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아까 학교, 선생님, 뭐 소년, 소녀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보자마자 그냥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보자마자 뜻을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단어의 개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랑 굉장히 수가 적은 사람. 예를 들어 그 단어가 많은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대학교 교수님들.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겠죠. 이미 뜻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 뜻을 막 설명하거나 해석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공부를 모르겠잖아요. 이런 분들이 글을 읽는 속도랑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글을 읽는 속도랑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만 7세 막 이 정도인데, 만 6세, 7세 이 정도인데, 이 학생들이 뭐 쉬운 단어는 그렇겠습니다만 전문적인 어떤 학술 용어 이런 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학술지 갖다 들이밀어 놓고 읽어보세요 하면 누가 더 속도가 빠르겠어요? 당연히 대학교 선생님들이 훨씬 빠르시죠. 이게 바로 일견어휘라고 합니다. 사이트월즈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일견어휘, 사이트월즈 이게 뭐냐면 뜻을 해석할 필요가 없이 인적인 노력을 할 필요 없이 그 뜻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단어들이 일견어휘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결국에 뭐예요? 이게 단어의 뜻에 대한 처리가 자동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런 자동화 처리가 이루어진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일견어휘가 늘어날수록, 사이트월즈의 어떤 범위가 늘어날수록 읽기 속도가 빨라지고, 읽기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결국에는 정보 처리 용량의 극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동화의 어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견어휘 또는 사이트월즈 이런 것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업 보조 뭐 빔이나 뭐 칠판 이런 것들, 공책이나 뭐 그 학습 자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사용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그 어떤 인출 단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억을 유지하는데, 정보를 유지하는데 훨씬 유리하죠. 교사 학습자 간 상호작용, 선생님이 자꾸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정보를 유지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암송도 지금 제가 말했던 거, 그러니까 인증번호 뭐 세 자리씩 끊어서 얘기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장기 기억은 부호와 반항한 요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그 부호와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여기 나왔죠. 조직화, 정교화, 심상화, 맥락화, 암기법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자, 조건적 지식 이런 거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장기기억 보시겠어요? 장기기억. 장기기억은 용량에 제한이 없죠. 거의 무한정이고 모든 것이 다 기억이 되어 있는, 부호화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기억되어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는 용량에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기억 흔적을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억 흔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어떤 정보를 외부에서 받아들였을 때 활성화되는 뉴런의 어떤 연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실제로 해부학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활성화된 뉴런의 연결 형태가 바로 기억 흔적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러고요. 요거는 뭐 잘못된 것 같네요. 요거는 빼시고요. 자, 부호와 방안을 몇 개 보시겠어요? 지금 보시면 조직화, 정교화, 심상화, 맥락화, 암기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겠어요. 조직화는 정보에 질서를 부여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정보예요? 별개로 떨어져 있는 정보에 질서를 부여한다. 질서를 부여한다는 게 뭐냐면 개념과 개념을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키느냐? 도표, 그리고 위계도, 뭐 개요, 개념도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시각화 도구들을 통해서 이런 조직화를 많이 하죠. 자, 그럼 정교화를 볼게요. 정교화 같은 경우에는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기억의 인출을 돕는 전략. 이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냐? 기존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연결시킴으로써 이런 어떤 그 파지와 인출을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약이라든가 의역이라든가 노트 필기, 유추 이런 것들이 정교화에 해당된다. 심상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각적 심상, 비주얼 이미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시각적인 어떤 그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할까요?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정보를 보았을 때 그 정보로부터 연상이 되는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 같은 것과 연결을 시킴으로써 파지를 쉽게 하는 방법이 바로 심상화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뭐 간단하죠. 그림을 그리던가 아니면 뭐 도표 이렇게 해서 나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맥락화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가 제시된 어떤 전체적인 맥락 이런 것들과 연결을 시켜서 부호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보를 물리적인 정서적인 맥락이랑 같이 함께 학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교실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뭐 의자가 어떻게 되어 있고, 책상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교실 내 배치라든가 이런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물리적인 심상이라든가 물리적인 어떤 개념이라든가 정서적인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이 맥락화라고 하는 거지. 그런 관계, 그게 맥락이지. 어떤 언제 뭐 들었을 때 뭐 점심시간 종소리가 쳤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같이 기억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런 개념을 접했을 때, 어떤 새로운 개념을 접했을 때 그 새로운 개념, 새로이 접한 개념과 관련이 있는 다른 정보들의 어떤 연결성, 관계, 그 연결고리, 뭐 그런 것들이 맥락이라는 거지. 뭐 들었던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어떤 시간이라든가 뭐 해가 뉘엿뉘엿 질 때 그 뭐 햇살의 각도,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걸 이상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맥락화예요. 그래서 물리적, 정서적 맥락과 함께 학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물리적, 정서적 맥락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 주어졌을 때 그 개념과 물리적인 관계가 있는 다른 개념, 아니면 정서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개념, 그 개념들과의 어떤 관계성을 한꺼번에 학습한다는 거지,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암기법은 그냥 암기법이에요. 그 장기 기억의 유형이 서술 기억이라는 게 있고요. 그 절차 기억,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조건적 지식, 요게 사실은 여기 있던 게 나온 모양이네요. 여기 있던 게 나온 모양이에요. 요거는 그냥 지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 기억은 그냥 선언적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으로 나뉜다. 여기서 보시면 논리적 사실관계에서 비롯한 지식도 있고요. 신념, 정서, 태도 등도 이 선언적 지식 또는 서술 기억에 들어갑니다. 서술할 수 있는 기억이 바로 서술 기억이에요. 의미 기억 같은 경우는 개념, 원리, 정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고요. 명제망, 도식이 의미 기억에 포함이 됩니다. 일화 기억 같은 경우가 바로 어떤 그 기억하고자 하는, 기억되어 있는 그 정보와 관련이 있는 그 시간, 장소,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상황적 맥락, 이런 것들이 이제 일화 기억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소와 시간에 대한 단서를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 기억은 그냥 절차예요. 조건적 지식 같은 경우에는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조건적 지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냥 메타 인지적인 어떤 그 지식, 이게 바로 조건적 지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정보 선택과 관련된 모형인데요. 요거는 진짜 좀 많이 심화된 내용이에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초기 선택 모형, 후기 선택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읽어만 보시고요. 형태의 제인도 이건 읽어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PDP 모형 보겠습니다. 요거는 중요해요. 중요한데 어렵습니다. PDP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 병렬 분산 처리 모형이라 그래서요. 신경망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정보를 분산시킴으로써 정보의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보시면 여기 쭉쭉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정보는 과연 단계적으로 처리되는가, 뭐 이런 의문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시면 정보는 결절점, 이게 노드죠. 이렇게 있고요. 노드가 이렇게 있으면 각각의 정보가 이렇게 핵심 개념이 있고요. 또 사이에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관계가 링크죠. 연결로 구성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신경 요소들 있죠. 요 노드가 활성화되는 그 패턴이 인지 과정에 강력하게 작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순차적으로 막 요게 활성화된 다음에 요게 활성화되고 또 요게 활성화되고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개념, 그 노드들 있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빵 하고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제의 난이도에 대한 정보 처리 과정의 변화, 뭐 이런 것도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PDP 모형의 교육적 시사점.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떤 개념에 관련된 노드들이 한꺼번에 활성화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활성화된 노드, 이 연결이 새로운 연결의 활성화를 결정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개념이 새로이 들어왔을 때 개체 내로 그 개념과 왠지 유사하거나 그 다른 연결이 될 것만 같은
연관성이 있을 것만 같은 노드들이 쭉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활성화된 노드들과 그 노드들 간의 연결 관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이 들어온 정보를 해석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는 노드 간의 연결이 새로이 들어온 정보, 새로이 접한 정보의 어떤 해석, 활성화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 확산은 현재의 연결이 갖는 활성화 정도와 확산력에 결정된다. 이건데 이거는 그 쉽게 말해서 지금 어떤 개념이 딱 여러분이 새로 접했어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이 있을 것만 같은 노드 여러 개가 있겠죠. 그리고 그 노드들 간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동시적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그 활성화된 노드들과 노드들 간의 연결 그 링크, 그것들이 설명력이 크면, 그렇죠, 이게 확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산력. 그 설명력이 굉장히 좋으면 새로이 접한 개념을 잘 설명하고, 설명력이 별로 약하면, 한마디로 너무 스페시픽하면, 구체적이고 스페시픽하면 이 활성화 정도가 새로이 들어온 정보와 이 기존의 정보가 갖고 있는 그 연결, 링커지, 이거랑 잘 연결이 그렇게 뭐 매끄럽게 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확산을 촉진시켜야겠죠. 어떤 거예요? 결국에는 그 노드와 노드 간의 연결들, 기존에 갖고 있던 학습자가 갖고 있던 노드와 노드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활성화시킬수록 새로운 개념에 대한 이해력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노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노드가 사실은 새로운 개념 A라는 개념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활성화가 여기랑 여기까지만 됐다고 해보세요. 근데 요거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사실은 A랑 관련이 있는 건데 이 친구는 이걸 활성화시키지 못했으니까 A라는 정보에 대한 어떤 처리라든가 파지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관련이 있는 다른 노드들까지 활성화가 잘 된다면, 한마디로 활성화의 정도가 범위가 늘어난다면 A라는 새로이 접한 정보에 대한 처리를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훨씬 잘할 수 있겠죠. 이 얘기입니다. 활성화되는 그 정도를 좀 증진시켜야 된다. 그 범위를 확대시켜야 된다.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활성화 확산을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활성화 확산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거는 이 표현이 아예 이걸 고정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정도를 노드와 노드 간의 연결의 활성화 정도를 좀 증대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활성화 확산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예시를 많이 주거나 주기적으로 복습 연습시키는 방법. 이렇게 하면은 노드들 간의 연결고리가 좀 더 강화되고 활성화되는 정도가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억이론과 망각이론이에요. 기억이론, 망각이론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중저장소 이론부터 볼게요. 다중저장소 이론은 뭐냐면요. 이게 정보 처리 이론으로부터 비롯한 건데 여기 보시면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정보 처리 이론에서 이게 전체적인 그 어떤 그 개인의 인지 과정, 인지 구조를 인지 처리 과정, 인지 처리 구조를 따왔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아요, 생긴 게. 제가 요거 이거 여기 용량 처리 극복반, 용량 제한 극복반 이것만 안 써놨다 보니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 똑같고요. 기본적인 형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보를 처리한다. 그리고 단기 기억, 이게 가장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계열 위치 효과. 아까 얘기를 했었던 게 있어요. 초두 효과랑 최신 효과. 아까 그 그래프 제가 대충 그렸던 거 있죠? 이겁니다. 단어 회상 검사. 단어를 막 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단어를 얼만큼 기억하는지를 연구한 게 바로 이 단어 회상 검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초두 효과고요. 요게 최신 효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최신 효과를 신근성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극 반응 결합의 재현 확률, 그러니까 단어를 기억해낼 확률인 거죠. 그게 리허설에 어떤 기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더 오랜 시간 봤을 테니까. 그러니까 앞에 가장 먼저 주어졌던 단어들이 더 기억이 잘 나고, 최신 효과는 가장 마지막까지 봤으니까 제일 그 어떤 지금 인출하는 시점과 그 어떤 연습 시간 간의 어떤 그 시간적인 간격이 제일 짧으니까 더 기억이 잘 난다는 거예요. 다른 단어들에 비해서. 그런데 보통은 초두 효과가 조금 더 강력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 요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뭐 감각, 단기, 장기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다. 항상 장기 기호로 저장되는 건 아니다. 단기 기호를 거쳐서 저장되는 건 아니다. 요런 것은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게 그 전에 이제 제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베르너 중군인가? 베르너 중군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그 언어 능력의 어떤 제한적 상실에 관련된 그런 환자가 있는데 제가 이게 이 베르너 중군인가 이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 그 탄광 노동자였나 뭐 그래요. 철도 노동자였나. 그래서 근데 그 다이너마이트인가 뭔가 해가지고 폭발을 했는데 철골이 여기를 뚫고 지나가서 뇌를 손상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새로운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학습을 못해요. 그런데 예전에 기억해놨던 거 있죠. 그런 거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하는 뭐 그러한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항상 단기 기억을 거쳐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 장기 기억 자체는 그냥 딱 남아 있고 단기 기억만 계속 이제 단기 기억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 이게 사실 보시면 단기 기억을 거쳐서 장기 기억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장기 기억에 저장돼 있는 파지되어 있는 정보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단기 기억으로 꺼내 와야 처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정보를 단기 기억으로 처리를 못 하는데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인가에 대해서 회의가 있는 거죠. 뭐 그러한 어떤 사례가 있어가지고 좀 이게 이론이 맞는 거냐 이런 좀 비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단기 기억을 단일한 성분 또는 과정으로 간주하였으나 단기 기억도 여러 가지 서브 카테고리로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연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리 수준 모형이라고 해서 과정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처리 수준의 차이로 기억이 되는 정도 있죠. 기억이 잘 되는 것, 기억이 잘 안 되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 기억을 어떤 정보를 파지할 때 그때 파지 과정에서 처리했던 인지 과정의 어떤 처리 수준 그 깊이 이런 거에 의해서 기억이 더 잘 나는 게 있고 기억이 더 안 나는 게 있고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얕은 수준의 정신 과정을 거친 기억 이거 그냥 대충 생각하고 넘겼다는 거죠. 이거는 기억 흔적이 굉장히 얕게 남아요. 그렇죠? 그냥 대충 생각해도 이러고 넘어갔던 거 여러분 나중에 기억이 나시나요? 잘? 나시는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여러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이 막 고생하면서 사고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들 있죠. 그런 게 기억이 더 잘 나죠.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처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4가지 정도가 대표적일 것 같아요. 자, 일단 친숙함 정도예요. 친숙할수록 처리를 하지 않고 자동화되어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처리해야 되는 어떤 핵심 내용에 더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사성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유사성이 같을수록 이게 기존 의미만과 더 비슷할수록 더 깊은 어떤 연결 이런 것들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알고 있던 거잖아요. 이미 알고 있던 거는 이미 어떤 상당한 정도의 어떤 인지적 처리를 거쳐서 파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트레이스가 깊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조금만 곁다리로 가면은 지금 새로이 들어온 정보가 친숙하면은 이미 깊은 수준의 처리 과정을 거쳐서 인지 처리 과정을 거쳐서 기억 흔적이 깊이 남아 있는 거 약간만 옆으로 가면은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깊이 흔적이 남아 있던 거에 약간 옆에 있는 비슷한 개념이니까 기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남아 있는 거에 이미 남아있던 기억 흔적, 트레이스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 자, 그리고 처리 과정의 특성입니다. 자, 보시면 전이에 적합한 형태의 처리일수록 잘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음성 정보를 여러분이 받아들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는 게 더 기억이 잘 되겠어요? 받아들인 형태 그대로 기억을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각 정보는 시각 정보로 기억할 때
시각적으로 표현될 때 더 기억이 잘 될 거고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참조 효과. 새로운 자극이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성이 있는 경우 더 잘 기억된다. 이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새로운 자극이 자기 자신이 새로운 자극 그게 아니고요. 나 얘기하는 겁니다. 나랑 관련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잘 기억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피자 배달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피자 배달과 관련된 그러니까 배달과 관련된 어떤 다른 정보가 내가 접하면 내가 지금 배달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배달이라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기억하겠죠. 왜냐하면 나랑 관련이 더 깊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감각기관은 뭐 이런 거예요. 요 감각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처리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보시면 이렇게 시각적 자극이 가장 자극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 회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촉각, 청각, 후각 요 순서대로 회상이 잘 이루어진다.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뭐 요거는 요약이니까 요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기억이랑 장기 기억 이거는 아까 여기 작동 기억 요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요거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작동 기억과 단기 기억이 어떻게 다른지. 처리 수준 이론 같은 경우는 기억을 연속적인 과정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기억을 장기 단기가 아니라 그냥 쭉 한꺼번에 이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말은 그런데 실제로 써놓으면 그 논문을 읽어보면은 그 장기 기억, 단기 기억을 굉장히 잘 구분해 놨어요. 말만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학자들이 굉장히 비웃었던 그런 어떤 역사가 있죠. 슬픈 역사가 있죠. 자, 그럼 인출 중심의 기억 이론을 좀 보시겠습니다. 인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거예요. 자, 생성 제인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생성 제인 모형에서 생성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인출 후보 항목을 연상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과정, 이게 바로 생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새로운 정보, 처리해야 되는 정보를 여러분이 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맨땅에서 헤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파지하고 있던 정보를 어떻게든 불러와서 그 정보를 근거로 해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겠죠. 그겁니다. 그때 관련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보를 불러오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불러올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그 과정, 그게 바로 생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출되는 과정이 있죠. 정보가 여러분의 단기 기억으로 딱 인출되는 과정, 그게 바로 제인이에요. 이게 제인이라고 해서 정보가 인출되는 과정을 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회상의 난이도와 제인의 난이도 이걸 비교를 해놨는데요. 회상이 훨씬 그 난이도가 어렵죠. 왜냐하면 제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인출 단서가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인출 후보 중에 가장 익숙한 항목이 인출되는 거. 그래서 인출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단기 기억으로 이제 장기 기억에서 단기 기억으로 정보가 이동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출 후보 중 가장 친숙한 항목이 그냥 나오는 그 과정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인은 난이도가 더 쉽죠. 근데 1번 인출 후보 항목을 연상 관계에서 생성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실제로 정보를 이동시켜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인출 단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출 단서까지도 본인이 알아서 생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출 단서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었지만 여러분 그 틀린 문제 수능 공부할 때 여러분 틀린 문제 왜 틀렸지 하고 답을 슬쩍 이렇게 보는 순간 단어 하나 보면 싹 다 떠오른다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인출 단서가 그 어떤 단어 한 특정 단어가 인출 단서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출 후보 항목, 인출 단서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면은 여러분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생성을 해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겁니다. 자, 그럼 부호화 특수성 이론을 보겠습니다. 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생성 제인 이론을 그거 틀렸다 이렇게 반박했던 이론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망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인출 단서가 목표 자극의 부호화에 사용했던 단서와 같지 않기 때문에 망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 기억을 할 때 뭐 공부를 해가지고 막 학습을 해가지고 여러분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잘 외워지지도 않는 그런 막 생소한 용어들 그리고 옛날에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나의 어디
기억 속 어딘가로 사라졌던 그런 기억들을 지금 그 여러분 학부 다닐 때 그 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전공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막 쑤셔 넣고 있는 중이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막 쑤셔 넣었는데 아무튼간 기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그 과정에서 인출 단서를 뭔가 만들어서 부호화에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키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저장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그것들을 사용을 해서 인출 단서로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내겠죠. 그런데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A라는 과정, A, B, C 이런 것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암기를 했는데 비슷한데 뭔가 다른, 제가 여러분한테 이론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론 이름 여러 가지 다 드리려고 노력을 한 이유가 뭐냐면 비슷한데 조금 다르면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요 인출 단서랑 부호화에 작용된 단서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망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게 요게 그거예요. 인출 후보 항목을 다 작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습하였던 항목을 재현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부호화 시점에서 작용했던 맥락이 인출 시점에서 시도 시점에 재작용하는 경우 요거는 인출이 굉장히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호화 인출 맥락의 전이 적절성, 부호화에 사용했던 어떤 맥락, 단어, 어떤 인출 단서로도 써야지라고 해서 사용을 했던 그런 여러 가지 키워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거랑 실제로 인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 어떤 그런 인출 단서랑 같을 때, 또 맥락이 같을 때, 학습 환경이 같을 때, 그럴 때 더 잘 회상이 되고 인출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의 기억 이론이에요. 요거는 이제 전통적 기억 이론, 최근의 기억 이론이 있는데요. 그냥 요거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통적 기억 이론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작동 기억 모형이에요. 아까 위에서 작동 기억과 작업 기억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요거 그냥 보시라 이렇게 얘기해놨잖아요. 작업 기억은 어때요? 작업 기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동적인 정보 저장소예요. 그냥 단기 기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감각 기억에서 일부가 선택적 지각이라는 인지 과정을 거친 일부 정보가 감각기관에서 넘어와서 잠깐 머물렀다가 장기 기억으로 파지될 때 그 단기 기억에 머물렀던 정보 일부가 장기 기억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러한 어떤 그 관점에서의 단기 기억이 딱 있다면 작동 기억은 어떻다 그랬어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정보의 능동적 처리가 일어나는 장소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동 기억이랑 단기 기억이 비슷한데 결과적으로 특성이나 뭐나 다 비슷해요. 그런데 정보가 단지 수동적으로 머물렀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어떤 템포러리 메모리냐, 아니면 정보가 액티브하게 어떤 액티브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 그런 어떤 메모리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동 기억이 단기 기억이랑 달라요. 자, 작동 기억은 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문고리, 시공간적 잡기장, 그리고 중앙 집행기, 요 세 가지가 작동 기억을 구성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문고리 같은 경우에는 숫자 정보라든가 단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도 있죠. 이런 것들을 청각적으로 부호화하고 또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시공간적 잡기장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스케치패드예요, 실제로. 여기 의문고리는 청각적인 정보와 관련된 청각과 관련된 정보들을 처리하는 곳이죠. 여기 시공간적 잡기장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그 기억 공간이에요. 그리고 중앙 집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컨트롤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량의 제한, 추리, 의사결정 및 여타 하위 기능의 통제를 수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억 니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요것들을 결정하는 게 바로 중앙 집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현기억, 안목기억 이런 게 있는데요. 외현기억은 그냥 밖으로 드러나는 기억이에요. 남들한테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거나 아무튼 여러분이 저 뇌리를 갈구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뿅 하고 튀어나와서 그때 그거 이렇게 딱 생각이 나는 그 기억이 바로 외현기억입니다. 자, 안목기억은 그게 아니고 그냥 회상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저기 그냥
저 뇌리를 갈구는 뭐 갈구지도 않고 뇌리 저 뒤편에 숨어 있는 그런 기억이 바로 안무 기억입니다.